예, 안녕하세요. 예, 이 헌법에 관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헌법재판의 중요한 구조, 또 거기에 많은 요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 약간의 정신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는데 인상 깊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어떤 피가 섞였을지도 모르는 몽골이라는 곳입니다. 몽골은 그 몇 개월만, 그러니까 대충 말해서 6월, 7월, 8월만 눈이 없고 나머지 9개월은 2m 정도의 아주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만 가서 제대로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몽골은 우리와 피가 섞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서 엉덩이를 보면 몽골 반점이 있죠. 예, 몽골 반점을 보면 몽고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느꼈던 또는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몽골은 우리와 다르게 농경 민족이 아니라 기마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몽골의 칭기스칸이 점령했을 때 그 면적은 나폴레옹이 정복한 것보다 한 10배, 네? 남한의 10배, 남한의 몇십 배, 그 다음에 히틀러가 정복했던 거에 몇십 배, 그 정도의 많은 땅. 역사상 몽골의 칭기스칸이 점령했던 땅은 어떠한 국가가 점령했던 시절보다도 더 많은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바는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한 20만 또는 10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었던 몽골이 전 세계를 동양과 서양을 다 제패할 수 있었냐, 정복할 수 있었냐, 그 비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특성, 이 기마민족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마민족. 농경민족은 한 곳에 우리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그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잡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보수화되고 폐쇄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기마민족은 계속 이동합니다. 칭기스칸이 그 많은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른 스피드에 있습니다. 스피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안장을 얹고 타서 칼만 가지고 계속 가서 다 정복을 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들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말에. 왜냐? 거기에서 정복한 땅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말에다가 무거운 식량을 메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의 빠른 스피드, 그 다음에 이 이동성, 이런 것이 가장 세상의 면적을 가장 많이 정복한 국가 또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간소화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스피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접목해보면 이런 겁니다. 적용해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몽골족들이 칼만 가지고 다녔듯이, 말에 타서 칼만 가지고 다녔듯이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빠르게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드 또 단순화, 그것이 우리가 몽골족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몽골족 보면 그래서 몽골족들은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이 어디에 삽니까? 이 게르라는 곳에 천막을 치고 삽니다. 이 천막은 어떠냐면 하룻밤 자고 나서 또 그걸 걷어서 말에다가 싣고 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순식간에 자기 삶의 터전을 이동해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스피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몽골족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이겁니다. 이 몽골족은 먼 곳에서 오는 그 이방인 또 사람들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왜냐?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이 가지고 온 정보, 이 정보에 의해서 자기의 생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오는 사람이 저기서 적들이 여기를 치러 옵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 생명 빨리 챙겨서 또 이동할 수 있으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온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을 하면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양고기가 많으니까 허럭이라는 것인데 몽골에 허럭을 이제 엄청 많이 대접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자기 척까지 주는 이러한 형태의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이 몽골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인사가, 우리는 아침 인사가 보통 아침에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새 탈이 없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고, 혹시 아침밥을 거르시지 않았습니까, 아침밥을 드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사라고 하면, 그 몽골의 인사는 이것입니다. 저기서 오셨는데 저쪽의 정보는 무엇입니까?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저쪽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쪽에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이게 인사말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생활과 생존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몽골 사람들의 인사말로부터 우리는 어떤 정보력이 뛰어난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유리하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변호사 시험도 테크닉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테크닉들을 다 모으면 상당한 다른 사람들과 상당한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정보지만 또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그것들을 다 모으면 몇십 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답안지를 쓸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점수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력이 뛰어난 이 몽골이 많은 면적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지만 우리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의 구조라든가 헌법재판의 중요한 개념들, 이것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헌법재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헌법소원심판과 그다음 위헌법원심판, 요것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에서 이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헌법소원심판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두 가지. 하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거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우리가 약칭으로 헌마 헌법소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헌법소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바 헌법소원인데 이것은 제가 전 세계 문헌이나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헌바 헌법소원. 그건 뭡니까? 이제 그 당사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이제 위헌법원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 기각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헌바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마치 구조가 위헌법률 심판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은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개념이죠. 재판의 전제성을 우리가 잘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뭐 사례형이 나올 때 만약 헌바 헌법소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나오면 우리가 그 재판의 전제성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그거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이제 뭐 본안 판단은 이제 계속 배우게 되겠지만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뭐로 심사합니까? 많은 헌법 원칙,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뭐 비례성 원칙, 명확성 원칙, 포괄위미법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또 많은 원칙들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시간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적법 요건에 관한 겁니다.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이 있다. 근데 이제 적법 요건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적법 요건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암기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적법 요건의 첫 번째는 헌법소원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헌법소원 능력. 헌법소원 능력은 뭐냐면 이 헌법소원이 어디서 근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써주는 것이 헌법소원 능력이라는 1번 목차입니다. 두 번째는 청구인 적격입니다. 청구인 적격은 예를 들면 거기 자연인 갑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태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청구인들이 능력이 있는지 여부. 보통 이제 외국인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청구인 능력. 이런 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이제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헌법소원 대상은 뭐가 있죠?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이제 입법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뭐 행정작용이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법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것이냐, 뭐 조례냐, 그다음 법률이냐, 보통 법률이겠죠. 뭐 아니면 시행령이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서 다뤄질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적법요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의 네 번째는 뭐냐? 헌법소원 적격이라는 겁니다. 헌법소원 적격. 뭐 이거는 제가 어려운데 다시 이제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 적격은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관련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직접성. 세 번째는 현재성. 이 세 가지가 헌법소원 적격입니다. 헌법소원 적격은 세 가지가 있다. 헌법소원 적격, 그 보충성 어디? 그 다음에. 그거는 헌법소원 적격이 아니라 보충성에는 다른 제목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소원적격에 세 가지가 있다. 자기 관련성, 뭐 있습니까? 직접성, 현재성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요. 제가 답안지, 변시 답안지나 뭐 종합시험 답안지를 뭐 수천 번 채점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 정확한 개념을 적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건데, 주는 점수인데, 예를 들면 자기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그 개념을 안 쓰고, 물론 나중에 말하지만 개념이 적을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서. 근데 이거는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은 개념을 일단 적어줘야 됩니다. 개념을 적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채점자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을 암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주 부정확하게, 불충분하게, 또 잘못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우리 로스쿨 소속 학생들은 절대 여기서 감점을 당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기 관련성. 자기 관련성이 뭡니까? 자기 관련성은 보통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라는 말을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자기 관련성이니까. 자기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 관련성이라는 말이 제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동어 반복, 의미 없는 동어 반복이에요. 자기가 들어가면 그건 해석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말이 안 들어가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관련성을 안 쓰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관련성이 직접성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접성을 쓰면 절대 안 되죠. 왜? 자기 관련성의 중요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성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자기 관련성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는 제가 설명드립니다. 뭐에 대한 자기 관련성이냐?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 관련성이에요. 기본권 침해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는 거죠.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당합니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그죠? 그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기본권 침해가 있다 그랬죠. 이게 이거는 자기 관련성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헌법 재판에서 말하는 자기 관련성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이겁니다. 청구인이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첫 번째요.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제가 이제 반대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청구인이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청구인이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요거만 쓰면 너무 짧기 때문에 반대 개념을 씁니다. 아까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 반대말은 뭡니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어떻게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단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쓰면 한 2줄, 3줄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3자는 원칙적으로 안 된, 원칙적이란 말 썼어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은 예외는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예외적인 경우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럼 제3자가 무조건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서 자기 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냐? 그건 아니고 그 제3자가 예외적으로 자기 관련성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뭘 보고 제3자가 자기 관련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제3자의 기본권 침해에 자기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첫 번째, 입법의 목적.
두 번째, 실질적인 규율 대상. 그 다음에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실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어렵죠? 어렵죠? 이렇게 봐서 이게 이 제3자지만 직접 법적인 이해관계,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지만 이 법규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도 헌법소원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해줘야 되냐. 헌법소원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죠? 꼭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기관련성의 제3자, 보통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형사 피의자 이 정도 또는 직접적인 형사 피해자는 자기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에요. 피해자는. 그렇지만 피해자가 아주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규율 대상, 법 규정의 제한이나 금지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실성의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도 제3자지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권리구제 헌법소원입니다. 지금 적법요건의 헌법소원 적격의 두 번째 요건은 직접성입니다. 직접성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 직접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접성은요, 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말이에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죠. 이 직접성이란 뭐로부터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느냐. 이거는 원칙적으로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갑이라는 기본권 주체가 침해를 받았다. 이거죠. 법률 또는 법률 조항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률 조항 말고 뭐가 또 중간에 개입되는 게 있느냐? 직접 되지 않는 간접적인 뭐가 중간에 매개되는 게 있느냐?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게 집행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좀 풀어서 말하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라는 것입니다. 법률이 위에 있고 그 중간에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렇게 중간에 매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매개되지 말고 구체적인 집행행위 매개하지 말고 바로 요거 없이 바로 법률 조항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를 해라. 직접 기본권 침해가 해라. 이게 직접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죠. 이 개념 정의를 기본권 침해 직접성의 개념 정의는 이겁니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 나옵니다.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답안지 사례형에 써야 된다. 또 기록형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록형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 정의는 중요하게 암기해서 써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의 개념, 또 아까 말한 직접성의 개념, 이것들은 써야 되겠죠. 그런데 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요건에 지금 헌법소원 적격의 중요한 직접성을 왜 법에서 요구하고 있을까? 왜 요구하고 있을까? 직접성을 왜 요구하고 있을까?
그건 아까 말한 이 법률 자체에서 기본권 침해에 당하면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하면 되는데, 그죠? 헌법소원 하면 되는데, 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다면, 요 집행행위를 다투지, 법률을 다투지 말라는 거죠. 집행행위가 있으니까 바로 집행행위를 다투서, 일반적 권리구제절차를 하면 되는 거지, 이 법률 자체를 또 헌법소원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집행행위, 요걸 다툴 수 있으니까 요걸 먼저 다투라. 이게 이제 지금 직접성의 취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직접성 요건은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자유관련성도 예외가, 제3자에게 예외가 있었죠? 그러면 이 직접성 요건의 예외는 또 암기하셔야 되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지금 집행행위가 첫 번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법령이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지만, 법령이 아주 이리적이고 명백해서 이 집행행위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 없이, 이거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집행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집행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법령이 이리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의 재량의 여지 없이 뭐예요?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집행행위 이전에, 요거를 실행하기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돼 있어요. 국민의 권리관계가, 국민의 권리관계, 법적지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그 내용에 따라서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그 국민의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이겁니다.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지만 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요. 또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지만 그 권리구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이거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해서 구제 절차가 없어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지만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예요. 네 번째는 법령의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이리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두 번째, 집행행위 이전에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세 번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예요. 네 번째, 법령의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이런 거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소원 적격의 자유관련성,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성, 이 요건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 두 가지 다 뭐가 있습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말은 적법 요건을 더 넓게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 요건에서 기각, 부적법 각하 하려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적법 요건을 통과시켜서 보란 판단을 밖에 넓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자기관성과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재성이죠. 현재성은 아주 쉬우면서도 까다롭어요. 왜냐면 현재성 적으려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란 공권력 작용에 의해 장래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장래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이거 미래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발생한 공권력 작용은 어떠냐, 되느냐, 현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제 그 과거에 발생한 공권력 작용에 현재도 기본권 침해 효과가 여전히 미치고 있으면 현재성을 충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재성은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현재성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가 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장래 거죠. 아직 현재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재성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이. 이거를 상황 성숙성 이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헌법소원 적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이제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5번 보충성 있습니다. 보충성은 우리 어디 있냐면 그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68조 1항 뒷문 2문 후단에 이렇게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후단에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법률의 권리구제,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다 거친 후에 헌법소원으로 하라. 모든 지금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라. 이것만. 헌법소원은 뭐예요? 기존의 권리구제 절차의 사각지대를 또는 마지막으로 최후에 보충적으로 기본권을 구제해주는 절차지 제일 먼저 가장 선두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보충적인 권리수단이라는 말이 보충성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보충성의 원칙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죠. 첫 번째 이제 크게 나누면 이겁니다. 하나는 한 덩어리 이거예요. 예외가 법령 자체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거. 법령 그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하야 하는 경우. 이거를 뭐냐면 법령소원입니다. 법령소원. 왜? 법령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는 거죠.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령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허용해 줌으로써 법령에 대해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크게 보면 권리구제 절차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보충성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이유를 해서 전심 절차를 안 밟은 경우. 또 그 다음에 다른 권리구제 절차에 의하더라도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 다른 구제 절차의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 절차 이행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
다른 권리 구제 절차가 있더라도 구제의 기대 가능성은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경우, 이것이 다 권리 구제 절차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가 보충성 원칙도 있다. 그러니까 보충성 원칙도 또 어떻게 합니까? 폭넓게 예외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헌법소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청구 또 중요한 것이 6번 권리보호이익이 있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은 뭐냐? 우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되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은 말이죠.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 구제라는 목적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 구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침해된 권리에 보호이익이 없다. 이거 해줬는데 그 청구인에게 권리에 보호이익이 없다. 그러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권리 보호이익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미 사건이 종료됐어요. 재판이 종료됐어요. 이 사건이 이미 끝났어요. 사건이 종료됐어.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하더라도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권리구제 절차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 경우일지라도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보장이라는 기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어떤 경우입니까?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예외죠.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보장 기능 때문에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구 형식 있고 서면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청구 기한이 있고 적법 요건에 대한 이런 결과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본안 판단. 본안 판단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헌법소원,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이렇게 합니다. 종국 결정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각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적법요건이 중요하니까 적법요건의 첫 번째 적법요건에 제청권자가 있죠. 뭘 제청하는 겁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을 이게 위헌적인 법률인지를 이 법률이 위헌인지를 또 헌법소원심판이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청구하냐?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재판을 받다가 이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는데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인 것 같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기각됐어요. 기각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자기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법원에서 그 지방법원에서 만약 법원 판사가 보니까 이 법률이 위헌인 것 같아. 그래서 법원의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청구 대상. 청구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규범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겁니다.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재판의 전세 구성 요건 첫 번째 이겁니다.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두 번째,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 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 세 번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밑에 또 구체적인 그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또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면 첫 번째, 원칙적으로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경우. 두 번째, 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주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계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또 있다. 이것을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암기하라는데 암기 안 한다. 이거는 이 개념은 재판에서는 암기해놓고 또 사례형에서 기록형에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사건을 보고 1번 구체적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요. 어떤 소송사건, 대구지방 뭐 사건이 어디 대구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거 쓰고 그다음 위헌 여부가 문제도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에 대구지방법원에 어디에 재판에 적용되고 이런 것도 또 다른 내용의 재판. 이것이 만약 위헌으로 결정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그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다.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청구 형식 서면주의고 변호사 강제주의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기간 짜겠습니다.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본안 판단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헌법소원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의 전성은 위헌범죄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헌법소원의 구조 중요한 적법 요건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 개념들을 잘 암기하셔서 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도록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